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난번 영상에서는 원화 가치가 왜 약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약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면서 최근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외환 개입이라고 하는 걸 미국이 승인을 해줬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이 외환 개입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을 해줄 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9월 12일 날 때 미국과 일본이 만나가지고 변동성, 쉽게 말해서 환율의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환 개입이 어느 정도 해도 된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9월 12일 날 나타났었던 이런 개입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명확하게 개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관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외환 개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외환 개입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11월 30일이 됩니다. 이때 일본의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외환시장이 불안하다. 그런데 이게 펀더멘탈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펀더멘탈 때문에 엔화 약세된 거 아니니까 외환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9월에 이슈 이거 있죠. 9월 달에 있었던 이 9월 12일 이슈에 따라 가지고 환율 개입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재확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이랑 11월 달에 나왔던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환율 개입 정말로 할 수 있어라고 압박을 많이 주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상태에서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자 12월 22일 날 때 이제는 환율 변동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라고까지 나오면서 엔화가 초강세가 되었던 게 12월 22일 날의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 변동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했던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 외환 개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무가내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협조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들을 9월 달부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원화랑 엔화랑 지금까지 방향성이 동조화가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잘 바라보시면 원화랑 엔화랑 방향성이 동조화가 되고 있는데 엔화 혼자 이번에 22일과 23일 날 이슈로 인해서 엔화 혼자 강세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원화 강세를 꽤 만들고 싶어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원화 가치도 생각보다 펀더멘탈보다 더욱더 약세가 되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왜 제가 펀더멘탈보다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달러가 마이너스 3%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 한 24일쯤부터 미국 달러가 마이너스 3%가 약세가 되는데 이때 원화도 정상적이라면 플러스 3%가 강세가 되어야 됐으나 그냥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요. 달러가 마이너스 3%가 약세가 됐는데 한국의 원화는 0%로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원화 가치 또한 펀더멘탈 대비 약세가 되고 있었던 흐름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펀더멘탈의 적정 펀더멘탈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충분히 있었던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스탠스에서 어떤 재료들이 뜨느냐?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실행이 된다는 이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일본 쪽에서 어찌됐든 간에 외환 개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외환 개입이 언제 나왔다? 22일과 23일 날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외환 개입이 나온 걸 봤죠. 그러면 그 다음 날 24일 날 때는 한국 쪽에서도 외환 개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24일 날 때 외환 개입이 장 초반부터 나타났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원화가 과도한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외환 개입이 나타났던 게 12월 24일 날 거의 오전 09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있죠. 야, 정부가 외환 개입을 한다는데 요거 어떤 식으로 외환 개입을 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게 바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달러를 뭔가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싶으면 지금까지는 전술적 환해지라고 하는 게 있고 전략적 환해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전술적 환해지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자산 중에서 한 5% 정도를 해지를 할 수가 있다면 전략적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자산 중에서 10% 정도에 대해서 환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전략적 환해지였습니다. 근데 이 전략적 환해지가
풀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10% 정도에 대해서 전략적 환해지 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지만 핵심 포인트는 뭐다? 국민연금 쪽에서 환해지를 하면서 달러의 약세 압력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맥락들이 이해가 되죠. 그냥 막무가내로 갑자기 국민연금이 나와가지고 전략적 환해지를 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는 것도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타이밍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환해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로 가볼게요. 지금 나왔던 이 국민연금의 환해지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한테 환해지를 하라고 하는데 요거 왜 하라라고 하냐면 환율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은 또 결국에 할 수 있는 총알이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한정되어 있는 물량으로만 환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달러가 강세가 될 가능성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나왔던 정책이 뭐냐면 RIA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계좌로 돌아와서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나왔던 정책이 뭐냐? 국민연금 이슈 말고도 RIA라고 하는 전략이 나왔다고요. 요거 왜 나왔는지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정부가 바라보기에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이유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에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게 사람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대요. 이게 원인으로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믿던지 안 믿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원인이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했다라고 결론이 나왔고 요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인 분석에 대해서 됐다면 정책도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26년도에 미국이 상승장이 된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나오냐면 내년에 미국이 상승장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 미국 주식 사자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원화를 매도를 합니다. 맞죠? 왜냐면 미국 주식 사야 되니까 한국 주식 매도하고 요걸로 달러로 바꿔야죠.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로 미국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요 흐름이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속 나왔잖아요. 이해되시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 미국 주식 사자라고 하는 게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식의 흐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게 뻔한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의 주장은 지금 사람들이 미국 상승장이 되니까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자꾸 매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원화 약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원화 약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원화 약세가 될 때 그때도 또 국민연금한테 너희들 환해지 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은 뭐냐면 내년에 상승장이 됐을 때 원화 매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승장이 되더라도 미국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략 중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당근을 주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내년에 미국 주식이 상승장이 되잖아. 그러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이 주식을 매도해라는 거예요. 매도하고 이 돈으로 원화를 매수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매도하시면요.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그러니까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이 0%예요. 근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거 있잖아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22%를 매깁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RIA 정책은요. 250만 원 초과하는 거 요 돈 있지? 요거에 대해서 세금 22% 보였는데 이거 세금 0%로 해줄게 요 정책인 거예요. 요게 왜 크냐면요. 세금을 22% 내던 걸 0%로 해준다면요. 이거는 그냥 수익률 22%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 정부 쪽에서 하는 게 이 세금 22% 지금 미국 주식 매도하고 한국 주식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1년만 버티면 내가 이 수익률에 내가 이 양도소득세 22% 이거 무료로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으로 들어왔을 때 일단 한국 주식이 거의 22% 수익을 보고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요 정책들은 주가가 오르면 미국 주식 팔고 요걸로 원화 매수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있죠. 먼저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할 때 달러 매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초심자들은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원화 매도하고 달러 매수하자라고 나오겠지만 기존에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달러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매도와 원화 매도가 합쳐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상당히 낮추자라고 하는 정책들이 펼쳐진 게 지금 IRA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조만간에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입법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요. 요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혜택 볼 거는 혜택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자세하게 정책들이 나오면 제가 코멘트를 또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환율 조작국이 될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이 환율 조작국의 방법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총 3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무역 흑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 나와줘야 되고요.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GDP 대비해서 3%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외환개입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환개입 중에서도 12개월 중에서 8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을 바라보죠. 한국을 바라보면 뭐야, 경상수지가 지금 GDP에서 3% 이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도 지금 150달러 이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충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입, 경상수지, 무역 흑자, 여기에서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충족을 한다라고 한다면 관찰 지정국이 돼요. 그러니까 관찰 지정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 지금 무역 흑자 내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 내고 있으니까 요거 뭔가 너희들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야? 너희들 외환 개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야, 여기서 3개 중에서 2개나 충족을 했다 보니까 이거 환율 조작국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요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왜 미국 쪽에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겠어요? 그거를 본질을 이해를 하게 되는 순간 가장 핵심 포인트가 요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지금 환율 조작국이 될 수 있는 3가지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요건이 외환시장 개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느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한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화 약세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한국 쪽에서 수출 경쟁력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국 대상으로 물건들을 팔 때 워낙에 수출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도 나오고 무역 흑자도 나오고, 요게 조건 2와 조건 3를 충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환율 조작국 2번 요인과 3번 요인이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외환시장 개입을 했을 때 통화가치 하락 덕분에 지금 수출 경쟁력이 좋아졌죠. 통화가치가 하락을 해서 수출 경쟁력이 좋아져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봐봐요. 지금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외환시장의 개입이 통화가치 상승으로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서 미국 대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게 되고요.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한국이 스스로 환율 조작을 해가지고 스스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득은 누가 가지고 있다? 미국한테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통화가치 상승을 만들어 버렸을 때 한국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외환시장 개입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순위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라보시는 이 외환시장 개입 있죠. 요걸로 원화 가치를 절하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당연히 플러스가 나고 무역도 플러스가 나게끔 돼요. 이 외환시장을 지금 원화 약세로 만들기만 했을 뿐인데 무역도 좋아지고 경상수지도 좋아지고 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조작국은 왜 만들었다? 요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환율 조작국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다? 요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통화가치 상승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이슈에서의 핵심 본질은요, 지금은 원화 강세를 만들고 있는데 이 원화 강세를 만드는 외환 개입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들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환율 조작국은 언제 되냐면 원화 약세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 쪽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환율 조작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환율 조작국에 대한 오해들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번째로 한국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M2 증가율들이 증가를 했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M2 증가율들을 바라보면 과거 장기 평균이랑 지금이랑 그렇게나 차이가 없습니다. 장기 평균이 7.4, 올해가 8.5예요. 그러면 요걸 보고 자, 이번에 어쨌든 장기 평균보다 돈을 많이 풀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M2를 너무나도 많이 풀어가지고 오늘날 원화가 약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거에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이때는 원화 가치가 더더욱 폭락했어야죠. 지금 과거를 대비했을 때 지금이 돈을 엄청나게 빠르게 풀고 있느냐, 좀 평균보다는 많이 풀고 있는 게 맞으나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M2 증가율들이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요거 왜 증가했니라고 했을 때 이번에 M2에다가 뭘 넣었냐면 수익증권, 그러니까 ETF 상품 있죠. 요 ETF 상품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이번에 M2 증가율들이 증가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번에 왜 M2 증가율들이 증가를 했느냐? ETF 상품들이 많이 사게 되면서 이 ETF가 M2에 들어가게 되면서 통화지표 구성에서 M2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주식이 들어갔는데 주식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M2가 증가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뭐 M2가 높으니까 원화가 약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맞죠. 한국의 M2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거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상품들을 제외하면 미국은 4.5, 한국은 5.4가 되겠죠. 그래도 여전히 미국보다는 M2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요게 원화 약세를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요게 생각보다 치명적인 재료들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이랑 그렇게나 M2 증가율들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들은 제가 주장을 펼친 게 아니라 요 주장들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 그냥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을 그대로 브리핑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었던 일본 중앙은행에 개입하는 것들 미국이 승인을 해줬고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도 승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RIA라고 하는 정책이 곧 시행을 됐는데 요게 실행이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환율 조작국이 될 가능성들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별로 지금 가능성이 낮지 않다라고 말하고 한국이 돈 풀어가지고 완화가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돈을 풀었던 그런 폭도 있지만 이게 다른 나라 대비 엄청나게 높은지는 모르겠다가 일단은 저의 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국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뭔가 원화가 약세가 되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돈을 풀어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대외적인 요인들이 조금 더 많았지 않나라고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실전 투자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실전 투자로 연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게시글들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이런 영상들도 한번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